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도파민에 얼만큼 중독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나요? 사실 도파민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원래 도파민은 신경 조절 물질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행복 호르몬인 건데 요즘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에 이르면 도파민에 중독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자녀의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 안 해본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영유아기 때는 아이에게 영상을 얼만큼 노출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초등학생이 되면 스마트폰을 과연 언제 사주는 게 좋은가?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통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통제를 하는 게 맞는지 등등 다양한 고민과 함께 아이와의 싸움이 시작되죠. 이렇게 스마트폰의 부작용과 심각성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를 지적하는 책들이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책이 바로 도파민 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인데요.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하나의 책라디오 61번째 책, 불안세대입니다.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뉴욕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행복, 나쁜 교육 등의 책이 이전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는데요.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가 10대 정신건강 쇠퇴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고,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10대의 스마트폰과 SNS 규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표지에 쓰인 부제가 한마디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로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기술이 손을 잡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사실을 구체적인 통계 분석과 함께 설명하고 있고요. 2부는 인간의 아동기의 특징과 아동기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놀이의 중요성, 3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아동기 대재편을 맞으면서 나타난 요즘 아이들의 변화를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4부는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부, 테크회사, 학교, 부모로 나누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아이폰 4가 출시되고 뒤를 이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놀이 기반 아동기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탄생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모들의 안전주의와 과보호로 인해 아이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줄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는 아동기 대재편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아동기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행위는 약간의 다칠 위험성을 포함한 채로 어른들이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타인과 직접 부딪혀 보면서 사회생활과 관계를 배우고 익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과보호가 이런 아이들의 자유롭게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환경은 과잉보호하면서
정작 보호가 정말 필요한 가상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소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과 부모들을 저자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 워낙 흉흉한 뉴스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이가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도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정말 여러 군데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듯이 열심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 소셜미디어가 왜 여자아이에게 더 해로운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왜 게임이나 포르노 같은 가상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 끝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정말 뭐 하나 놓칠 게 없는 기승전결이 완벽한 책이더라고요. 사실 그냥 보기에는 책도 꽤 두꺼운 편이고 글씨도 작거든요. 그래서 선뜻 잘 읽히지 않을 것 같은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번역도 잘 됐고요. 또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읽으면 당연히 좋은 책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스마트폰, 도파민 중독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스마트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나쁜 건지,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막연하게만 느껴집니다. 그 막연함을 걷어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저널리스트가 현 사회의 구조를 고발하는 시선이었다면 이 불안 세대는 사회심리학자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인간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홍수가 미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스마트폰의 탄생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유놀이가 필요한 이유, 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생활이 우리 인간의 정신, 즉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퇴화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8장 영적 고양과 퇴화 부분은 아이에 국한된 게 아닌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로서의 분석이니까요.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충분히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2007년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는 모든 사람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온 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림 1.6은 지난 세기의 다양한 통신 기술을 사용한 미국 가정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새로운 기술들은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초기 단계에는 항상 그래프선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구입한 것처럼 보인 10여 년의 기간이다. 그림 1.6은 인터넷 시대에 대해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 인터넷 시대는 두 차례의 물결을 이루며 다가왔다. 1990년대에는 PC와 인터넷 접근 기술이 함께 손을 잡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2001년 무렵에는 대다수 가정에서 사용되었다. 그 다음 10년 동안은 10대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물결에 휩쓸려 놀면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10대 시절의 X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더 행복했다. 두 번째 물결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기술이 함께 손을 잡고 급속하게 확산된 시기였는데 2012년 또는 2013년에 대다수 가정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여자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남자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더 다양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10대가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기본 휴대폰이었고 대부분의 디자인이 획 젖혀서 열 수 있는 구조여서 그 당시에는 흔히 플립폰이라고 불렀다. 기본 휴대폰은 주로 친구와 가족과 직접 1대1 통화를 하는 데 유용했다. 숫자 키패드에 다소 번거롭게 엄지를 갖다 대고 누름으로써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아주 다르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고 수백만 개의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서 금방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본거지가 되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딩동거리면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게 만든다. 이러한 종류의 연결성은 친구와 직접 대화하는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젊은이에게 스마트폰은 해롭다. 초기 스마트폰 시대에 관한 데이터의 출처는 여러 개가 있다. 퓨 연구센터가 2012년에 내놓은 휴대폰 소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미국인 10대 중 77%가 휴대폰을 소유했지만 스마트폰을 소유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이것은 대다수 10대가 컴퓨터를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했다는 뜻이다. 부모나 가족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가 많았으므로 프라이버시와 접근에 제약이 따랐으며 집 밖에서는 온라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고속 인터넷과 함께 랩톱 컴퓨터가 점점 확산되어 일부 10대는 스마트폰을 갖기 전부터 이미 인터넷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하지만 10대가 늘 심지어 집 밖에서도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이후부터였다.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가 2016년에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중 79%가 스마트폰을 소유했고 8에서 12세 아동도 28%가 소유했다. 스마트폰을 소유한 청소년은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커먼센스 미디어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는 10대는 하루에 약 2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쓰며 평균적으로 하루의 여가 시간 중 약 7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 유튜브, 포르노 사이트의 영상을 보면서 스크린 미디어에 쓴다고 보고했다. 퓨 연구센터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확인해준다. 10대 4명 중 1명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고 대답했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거의 2배로 증가해 46%에 이르렀다. 거의 항상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매우 놀라우며 청소년 정신건강의 급격한 붕괴를 설명하는 열쇠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은 Z세대 청소년이 전자기기에 접속하고 있지 않거나 현실 세계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의 중 상당 부분을 소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시하거나 염려하는 데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MIT 교수 셰리 터클이 2015년에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쓴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관계가 아주 크게 변한 사건인데 2010년에서 2015년에 미국의 10대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즉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놀이 기반 아동기가 완전히 종말을 고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10년 6월에 아이폰 4가 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면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최초의 아이폰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가 훨씬 편리했다. 삼성은 같은 달에 갤럭시 S에 그 기능을 탑재했다. 같은 해에 인스타그램이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졌다. 처음 몇 년 동안 인스타그램은 데스크톱이나 랩톱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페이스북이 인수한 2012년까지는 비교적 적었지만 그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과 셀피 기반 소셜미디어 생태계는 전면 카메라 기능이 도입되고 나서 2012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2012년 무렵에 많은 10대 여자아이는 모두가 스마트폰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며 모두가 자신을 나머지 모든 사람과 비교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다음 몇 년 동안 인스타그램에 훨씬 강력한 필터와 편집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고 페이스튠과 같은 외부 앱을 사용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 생태계는 더욱 매력적으로 변했다. 필터를 사용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여자아이들이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은 휴대폰에서 보는 다른 여자아이들에 비해 갈수록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여자아이들의 사회생활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간 반면 남자아이들은 다양한 디지털 활동, 특히 몰입형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비디오 게임과 유튜브, 레딧, 하드코어 포르노를 즐기면서 가상세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가상활동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많은 청소년 그리고 어른은 주변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변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소수 집단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를 아동기 대재편이 일어난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불과 5년 동안의 청소년의 사회적 패턴과 롤모델, 감정, 신체 활동,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근본적으로 확 바뀌었다. 2013년에 아이폰을 가진 13세 아이의 일상생활과 의식, 사회적 관계는 2007년에 플립폰을 가졌던 13세 아이의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내가 이 발견을 공개하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Z세대가 우울한 거야 당연하지. 21세기 세계 상황을 한번 보라고. 21세기는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지구온난화,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정치적 양극화, 불평등, 날로 증가하는 학자금 대출 부채와 함께 자랐다. 2012년이 전환점이 된 해라고? 그 해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해가 아닌가. 2021년에 나온 책 세대 재앙은 Z세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런 논리를 펼친다. 21세기의 출발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그 당시에 국가적 위협이나 세계적 위협이 증가했다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Z세대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설령 9.11부터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할 세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과 함께 경제적 지위 상승 전망이 꺾이는 경험을 한 밀레니얼 세대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밀레니얼 세대의 정신질환 발생 비율은 10대 시절에 증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위기와 그 밖의 경제적 불안이 주요 요인이었다면 미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가장 암울했던 해인 2009년에 곤두박질 친 반면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화랑으로 돌아선 2010년대에는 개선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드러난 데이터에서는 이런 추세 중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림 1.7은 10대의 우울증에 관한 그림 1.1을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에 겹쳐 나타낸 것인데 실업률은 금융위기 시작과 함께 기업들이 직원을 무더기로 해고한 2008년과 2009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업률은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초에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3.6%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증 급증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이나 추세가 내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다. 또한 왜 경제 위기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특히 사춘기 직전의 여자아이에게 더 큰 해를 끼쳤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자주 듣는 또 다른 설명은 Z세대의 불안과 우울증이 심한 이유가 기후변화에 있으며 나이가 많은 세대들보다 Z세대의 삶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Z세대의 그런 염려가 정당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국가나 세대 앞에 닥친 위협이 정신질환 급증의 원인이 된 사례를 역사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군사력이나 테러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시민들은 대개 깃발과 서로의 주위로 모여 뭉친다. 그와 함께 강한 목적의식이 솟구치면서 자살률이 감소하는데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전쟁이 시작될 때 10대였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펼쳐지던 때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초기 기후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처럼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 대의를 위해 뭉치면 그들은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이 넘친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핵전쟁 위협, 환경 악화, 인구 과잉, 파멸적 국가 부채 등을 비롯해 모든 세대는 재난이나 임박한 재난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자란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위협에 직면했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는다. 고립되거나 외롭거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에 빠진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보여주겠지만 Z세대를 바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동기 대재편이었다. 집단 불안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할 수 있으며 집단 행동은 매우 짜릿한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몸소 참여해 행동할 때 특히 그렇다. 연구자들은 이전 세대들 중에서 정치적 행동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했다. 대학생과 행동주의와 행복에 관한 2009년 연구 논문의 공동저자 팀 캐서는 행동주의 자체에 행복에 도움을 주는 뭔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 행동주의자를 포함한 젊은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최근에 더 많은 연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날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건강이 더 나쁘다. 위협과 위험은 항상 미래를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가상세계에서 행동주의를 실행에 옮기면서 반응하는 방식은 주로 현실 세계에서 행동주의를 실천한 이전 세대들과 비교할 때 그들에게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기후변화 가설은 일부 인구학적 세부 사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사춘기 직전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과 우울증 증가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더 잘 알고 있는 10대 후반과 대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2010년대 초반에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정신질환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웨덴의 기후행동주의자 그레타 툰베리는 큰 자극을 주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행동에 나서게 했지만 2018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연설을 한 이후에야 그랬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1970년대에 내가 자랄 때도 그랬고 1930년대에 우리 부모님이 자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만약 세계적 사건들이 현재의 정신건강 위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계적 사건들이 2012년 무렵에 갑자기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 사건들이 갑자기 뉴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형태로 청소년의 뇌 속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게시물에서는 다른 젊은이들이 무너져가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런 감정은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전염력을 발휘한다. 사람에게는 기묘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느리게 성장하고 다시 빠르게 성장한다. 사람의 성장 곡선을 침팬지의 성장 곡선과 비교해보면 침팬지는 생식을 할 수 있는 성적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굳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진화의 목적이 살아남는 자손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생식 단계에 이르는 것이 최선의 적응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사람은 성장이 느리다. 처음 2년 동안은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 7년에서 10년은 느리게 성장하고 사춘기 동안에 또다시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몇 년 뒤에 성장이 멈춘다. 흥미롭게도 아이의 뇌는 5세 무렵에 이미 완전한 크기의 90%에 이른다.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작은 체격의 큰 뇌를 가진 약골이었는데 그 상태로 숲속을 돌아다니는 것은 포식 동물에게 날 잡아 잡수어하고 자신을 먹이로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길고 위험한 아동기가 진화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문화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인데 그 사건은 우리가 속한 속이 그 전에 호미니드 종에서 진화에 출현한 시기인 1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도구 제작을 포함한 그 문화는 우리의 진화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 예를 들면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턱과 창자는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조리된 음식은 씹고 소화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더 커졌는데 생존 경쟁의 승리는 가장 빠르고 강한 자가 아니라 학습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세상을 확 바꾸어 놓은 우리의 힘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능력과 조상과 공동체가 축적한 공통의 지식풀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왔다. 침팬지는 이런 능력이 거의 없다. 사람의 아동기가 늘어난 것은 아이에게 학습할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였다.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한 진화의 경쟁 때문에 사춘기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것은 적응에 불리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뇌는 후기 아동기 동안에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지만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낡은 연결을 없애면서 분주하게 활동한다. 아이가 경험을 추구하고 다양한 기술을 연습함에 따라 자주 쓰이지 않는 신경세포와 시냅스는 쇠퇴하는 반면 자주 연결되는 것들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더 활발해진다. 다시 말해서 진화는 사람에게 연장된 아동기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사회에 축적된 지식을 장시간에 걸쳐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은 어른으로 간주되고 대우받기 전인 청소년기 동안에 겪는 일종의 문화적 도제 기간이다. 하지만 진화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단순히 아동기를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학습을 쉽고 즐겁게 만들도록 강하게 자극하는 3가지 동기도 우리에게 심었다. 자유놀이와 조율과 사회학습을 위한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놀이 기반 아동기가 대세이던 시절에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아무 감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 놀았는데 그런 놀이는 이 3가지 동기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되자 스마트폰과 비디오 게임 시스템, 소셜미디어, 그 밖에 중독성 기술 설계자들이 아이들을 가상세계로 유인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이 3가지 동기가 제공하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놀이는 아동기에 아이가 하는 일인데
어린 포유류는 모두 동일한 작업에 몰두한다. 그것은 열심히 그리고 자주 놀면서 뇌의 회로를 연결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어린 쥐, 원숭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백 건의 연구에서 어린 포유류는 놀길 원하고 놀 필요가 있으며 놀이를 박탈당하면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손상을 입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놀이를 통해 어린 포유류는 어른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그것도 신경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배운다. 즉,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성공과 실패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반복 활동을 통해 배운다. 새끼 고양이는 털실 뭉치를 서툰 동작으로 덮치는데 이 행동은 생쥐 꼬리처럼 생긴 것이라면 무엇에건 큰 흥미를 느끼게 만들도록 진화한 시각 피질의 특수한 회로를 자극한다. 이렇게 털실 뭉치를 덮치는 놀이를 많이 하면서 새끼 고양이는 점차 숙련된 생쥐 사냥꾼이 된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건 서투른 걸음으로 돌아다니고 올라가고 들어가며 그러한 시도를 무수히 한 끝에 복잡한 자연 환경에서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기술을 익힌다. 이러한 기본 기술을 익히고 나면 잡기놀이나 숨바꼭질 또는 상어와 피라미 게임처럼 여럿이 함께하는 포식자, 피식자 게임으로 옮겨간다. 나이가 더 들면 언어놀이를 통해 뉘앙스와 비언어적 단서, 내뱉은 말이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을 때 즉각 관계를 회복하는 기술 등에 대한 상급 과정을 이수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치와 공동 의사결정, 경쟁에서 졌을 때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성 기술도 발달한다. 보스턴 대학교의 발달심리학자이자 유명한 놀이 연구자인 피터 그레이는 놀이는 지배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협력적 유대의 생성을 촉진한다 라고 말한다. 그레이는 자유놀이를 활동 자체와 분명히 구별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휘하며 그 자체를 위해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실외에서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체적 놀이는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유익한 종류의 놀이이다. 약간의 신체적 위험이 따르는 놀이는 꼭 필요한데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친구와 레슬링을 하거나 가짜 칼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이와 시소를 즐겁게 타자는 협상을 하는 것처럼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놀이를 해보아야만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모나 교사, 코치가 관여하면 놀이는 덜 자유롭고 덜 즐겁고 덜 유익한 것으로 변한다. 어른은 대개 지휘나 보호를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다. 자유놀이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일반적으로 실수의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서툴며 누구나 매일 실수를 저지른다. 초등학생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리고 친구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중학교의 더 큰 사회적 복잡성에 대응할 준비를 서서히 해나간다.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숙제도 감정을 조절하는 수업도 아니다. 어른이 지도하는 수업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보는 발달하는 뇌의 형성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놀이는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정서 발달의 열쇠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통찰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이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고 차례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활동은 감독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이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려는 동기를 느끼는데 놀이 집단에 끼이길 원하고 놀이를 계속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내가 놀이 기반 아동기를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와 대비하면서 이 책의 중심 용어로 선택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놀이 기반 아동기는
아이가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데 쓰는 시기를 말한다. 머리말에서 정의했듯이 현실 세계는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체화되고 동기화된 방식으로 1대1 또는 1대 다 관계로 일어나고 진입과 퇴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를 가리킨다. 공동체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레이가 수집한 인류학적 보고서들에 따르면 수렵 채집인들의 아동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동기가 뇌 발달 과정에 막대한 자유놀이가 기대되었던 긴 시기에 걸쳐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많은 아동은 노동 기반 아동기를 보냈다. 노동 기반 아동기는 산업혁명 시절에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1959년에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이 놀이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명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놀이와 레크레이션을 즐길 기회를 완전히 제공해야 하며 그것은 교육과 동일한 목적을 향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청소년이 홀로 앉아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 밖의 앱에서 끝없는 게시물을 훑어보면서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을 휴대폰에 쓰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가상세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비체화된 방식과 비동기화된 방식, 일대다 방식으로 혼자 활동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거나 참여와 이탈이 매우 손쉬운 가상 집단에서 일어난다. 설령 이 사이트들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해 명백히 해로운 내용을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독성이 강하게 설계된 이 플랫폼들은 현실 세계의 대면 놀이에 쓸 시간을 감소시킨다. 놀이 시간의 감소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어린이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경험 차단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다. 물론 스마트폰은 비디오 게임과 가상 장거리 우정을 포함해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준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려면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를 통해 축적한 종류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어른이 되려면 많이 알아야 하는 경험을 감소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걷기에 관한 영화가 잔뜩 들어있는 아이패드를 주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영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사로잡아 아이들은 걷기 연습을 할 시간을 내거나 그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젊은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자유놀이와 비슷한 면이 별로 없다. 사실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은 피터 그레이의 정의와 정반대되는 행동이다. 플랫폼에서의 삶은 젊은이를 항상 자신이 선택한 각 사진과 영상, 댓글, 이모티콘의 사회적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서 자신의 브랜드 관리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각각의 행동은 반드시 그 자체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공개적 행동은 어느 정도 전략적이다. 그레이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활동 자체와 분명히 구별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다. 게시물을 전혀 올리지 않는 아동에게도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해로울 수 있는데 고질적인 사회 비교와 도달할 수 없는 미의 기준, 일상의 나머지 모든 것으로부터 앗아가는 엄청난 사용 시간 때문에 그렇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기본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바로 그 시기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은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난다고 대답한 미국 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이 비율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0년대에 아주 빠르게 감소했다. 이러한 가속적인 감소 추세는 단순히 아동기 대재편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아동기 대재편 그 자체이다. 그림 2.1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멀티플레이어 비디오 게임,
고속 무선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옮겨간 세대를 보여준다. 앞에 3장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에 관한 연구를 많이 소개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회과학자보다는 2014년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직접 끊임없이 뭔가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온 한 동료 인간으로서 글을 써나가려고 한다. 2010년대에 아주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발견 모드에서 방어 모드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정치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썼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술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이후로 내가 한 연구는 대부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다방면의 학문적 연구와 여러 고대 전통으로부터 영감과 통찰력을 얻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표현하려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이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단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퇴화를 초래한다. 행복 가설에서 나는 신이 있는 신성과 신이 없는 신성이라는 제목의 장을 썼는데 여기서 혐오감, 도덕적 고양, 경외감을 포함한 도덕적 감정에 관한 내 연구를 소개했다. 나는 사람들이 사회 공간의 3차원을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과 멀다고 느끼는 사람을 구별한다. 그것은 그림 8.1에서 X축에 해당하는 수평 방향의 차원이다.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서 자신보다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위계를 나타내는 수직 방향의 차원으로 Y축에 해당한다. 많은 언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 2차원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데 예컨대 프랑스어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킬 때 무라고 불러야 할지 뚜라고 불러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수직 방향의 차원이 있는데 페이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인 Z축이 그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성축이라고 불렀다. 많은 문화에서 선한 행동은 사람을 신에게 가까워지는 방향인 위로 보내는 반면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은 사람을 신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인 아래로 때로는 악마 같은 반신성을 향해 보낸다고 명시적인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 행동, 물체를 신성하고 순수하고 숭고한 존재로 지각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나 장소, 행동, 물체는 혐오스럽고 불순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각한다. 토머스 제퍼슨은 1771년에 Z축을 세속적으로 묘사했다. 친척에게 서재를 채울 책으로 어떤 것들을 사야 할지 조언하는 편지에서 그는 소설과 희곡을 포함시키라고 권했다. 그리고 위대한 문학작품에서 얻는 느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조언을 정당화했다. 예컨대 어떤 자선 행동이나 감사 행동을 보거나 상상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도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느낀다. 반대로 잔악행위를 보거나 읽으면 그 추함에 혐오를 느끼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제퍼슨은 특히 도덕적 고양을 혐오의 반대 개념으로 묘사했다. 그러고 나서 당대의 프랑스 희곡을 예로 들면서 그 주인공이 보여주는 충실함과 관대함의 미덕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실제 역사가 제공하는 비슷한 사건만큼 독자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감정을 고양시키지 않는가? 독자는 그것을 읽을 때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고
그 훌륭한 사례를 따라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지 않는가? 제퍼슨이 사용한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건 우리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잘 표현한다. 반대로 옹졸하고 못되게 행동하거나 물리적으로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건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느낌을 받고 눈길을 돌리고 돌아선다. 그런 행동은 우리의 고상한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쓴 것이다. 그것은 Z축에서 0보다 훨씬 위쪽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도덕적 본보기를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인간으로서 인생의 경험을 이해하려면 가끔 종교적인 단어와 개념을 사용할 필요를 느낀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일반적으로 이 수직 차원에서 우리를 위와 아래 중 어느 쪽으로 끌어당길까? 만약 아래쪽이라면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조차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만약 아래쪽이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영적 해악을 끼치는 셈이고 심지어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Z축의 0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사회에도 해악이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회 전반 차원에서의 퇴화를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대의 전통과 현대 심리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생활이 어떻게 6가지 영적 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면서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6가지 영적 수행은 공유된 신성함, 체화, 고요함과 침묵과 집중, 자기 초월, 느린 분노와 빠른 용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다.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테노는 2021년에 신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종교의 이점 뒤에 숨어있는 과학이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에서 데스테노는 명상과 기도, 고해, 속죄의식 같은 영적 수행의 효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도가 예컨대 암에 걸린 아이의 치료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바꾼다는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데스테노는 특정 영적 수행을 계속 반복하면 안녕이 증진된다는 증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메커니즘은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심을 줄이는 과정을 포함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자기 이외의 존재와 합쳐지거나 그것에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 공동체가 함께 일을 실천하면 그리고 특히 동시에 함께 움직이면 응집력과 신뢰가 커지는데 그럼으로써 아노미와 외로움도 감소할 수 있다. 6가지 영적 수행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디지털 조수들과 더 철저하게 뒤엉키게 한 결과로 길을 잃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6가지 영적 수행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것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불안과 주의 분산의 시대에 잘 살아가고 잘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이것들은 종교를 믿지 않아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런 수행에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비드 에밀 듀르켐은 우리가 서로 아주 다른 두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두플렉스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살아간다. 듀르켐은 이것을 세속적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자신의 부와 건강, 평판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일상세계를 가리킨다.
하지만 뒤르켐은 거의 모든 사회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위로 신성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의식과 공동체적 수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찬송을 하는 기독교도를 생각해보라. 메카의 카바 주위를 빙 둘러싼 이슬람교도를 생각해보라.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민권운동 동참자들을 생각해보라. 이 두 차원이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증거는 종교적 맥락 밖에서도 발견된다. 스포츠 팬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합을 위해 사용하는 비슷한 방법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사기 진작 대회와 응원가 부르기, 공유된 변성 의식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준종교적 의식과 미신과 보디마킹까지 사용한다. 경기장에서 골이 터지거나 터치다운이 일어날 때마다 일제히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구르는 수천 명의 팬 중 한 명이 되는 것은 아주 스릴 넘치는 경험이다. 뒤르켐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융화 상태를 집단 열광이라고 불렀다. 사회학의 기반을 이루는 통찰력 중 하나는 강한 공동체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나눌 때마다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장 강하고 만족스러운 공동체는 뭔가가 사람들을 낮은 차원에서 끌어올려 강렬한 집단 경험을 하게 만들 때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동시에 신성한 영역으로 진입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장소인 세속적 차원으로 도로 내려오면 신성한 영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커진다. 이들은 또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살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비동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비체화된 사용자들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네트워크는 먼 옛날부터 인간 공동체가 강한 응집력을 발휘해온 방식으로 응집하지 못한다. 공동체 대신에 네트워크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추종자들이 집단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는 특정 시간과 장소와 물체를 신성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들은 속세와 분리돼 있다. 독실한 신자는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신성함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카도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따로 떨어진 또는 분리된 이란 뜻이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가상세계로 옮겨가고 모두가 화면을 통해 상호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이 무너져 서로 구별되지 않는 흐릿한 것으로 변하고 만다. 거기에는 합의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세계에는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일 단위나 주 단위 또는 년 단위의 달력이 없다.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모두 각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행동한다. 요컨대 가상세계에는 신성함을 프로그래밍하는 오래된 방식을 사용해 종교 공동체나 준종교 공동체를 만들어낼 시간이나 공간, 물체에 대해 합의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언제든지 거의 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엇이건 할 수 있다. 안식일도 없고 축일도 없다. 모든 것이 세속적이다. 구조가 없는 아노미 상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도덕적 투명성과 도덕적 공동체를 내세우면서 동조자를 모집하는 과격한 정치운동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대면 방식의 공동체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달력과 공동체의 리듬과 다시 연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정기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자선적이거나 영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에 참여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하루는 디지털 기술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차단하고 대신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면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디지털 안식일을 지키거나 가족이 함께 휴일을 일관되게 지키는 식으로 가족의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공간에 잃어버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신성함을 위해 시간과 공간이 구조화되면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의식에는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기도나 명상은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진행할 수 있지만 종교들은 대개 그 활동을 경건한 것으로 만들고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종류의 움직임을 요구한다. 기독교도는 무릎을 꿇고, 이슬람교도는 메카를 향해 엎드리고, 수피파 데르비시는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유대교도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특정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흔드는 다벤을 한다. 예배를 위해 모인 신도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를 통해 서로에게 그리고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연다. 데스테노는 종교의식에서 동기화된 움직임이 단지 매우 보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동기화된 움직임은 융화와 유사성, 신뢰 느낌을 구양하는 방법으로 실험적으로 검증된 기술이기도 한데 그 결과로 이질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하나로 합쳐진 듯한 느낌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줌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종교 행사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의식을 가상세계로 옮겼을 때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안다. 사람은 함께 모이고 함께 움직임으로써 종교적이 되도록 진화했다. 아동기 대제편은 동기화된 신체적 움직임을 감소시켰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봉쇄는 그것을 더욱 감소시켰다. 사람들을 함께 결합하는 체화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식사일 것이다. 대다수 주요 축일과 통과을에는 잔치나 적어도 함께하는 식사를 포함하는데 그날이나 그 의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 당신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가족 중 한 사람이 정식 식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몫의 칠면조와 그 속에 채운 소와 크랜베리 소스를 지금 당장 먹어야겠다고 말하고는 그것을 다른 방으로 가져가서 혼자서 먹는다고 상상해보라.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 사이에 앉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함께 모인 가족과 친구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며 이것은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인류의 관습 중 하나이다. 함께 빵을 쪼갠 사람들은 유대가 형성된다. 함께 식사를 하는 단순한 행동, 특히 같은 쟁반이나 서빙용 접시의 음식을 함께 먹는 행동은 그 유대를 더 강화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무리 훌륭하게 발전하더라도 가상세계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결점이다. 많은 영적 수행은 움직이는 신체와 가까이 있는 신체를 통해 증폭된다. 모든 것을 화면을 통해 하고 게다가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한다면 영적 수행과 함께 진화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할 수 없고 따라서 듀르켐이 말한 신성함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다. 살아가기에 더 건강한 방법은 대면 방식 공동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특히 고양된 목적이나 도덕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동기화된 움직임을 약간 포함하는 공동행사가 좋다. 종교 행사나 열렬한 추종자를 거느린 음악가의 라이브 콘서트가 그런 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는 많은 사람이 팬데믹 기간에 채택한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늘 손쉬운 원격 옵션만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정확하게 영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결합하는 영성의 일부 핵심 요소에 의존하는데 잘 협응된 공동의 신체적 움직임과 집단적인 축하가 그런 요소에 속한다. 연구 결과들은 팀 스포츠를 하는 10대가 하지 않는 10대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사람은 체화돼 있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그렇지 않다. 화면은 신체적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도록 유도한다.
영적 수행 중에 항상 신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수행은 고요함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은 고요함조차도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이다. 전통적인 명상은 제대로 앉는 방법과 호흡하는 방법, 신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8정도를 따랐다. 8번째 길을 통해 나머지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사마디, 즉 삼매 또는 삼매경이라 한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게 된다. 요한 하리의 대자처럼 멀티스크린에 빠져 멀티태스킹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원숭이가 더욱 미친 듯이 날뛴다.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은 원숭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적 경험의 성격도 변하는데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불교 승려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강렬한 명상 수련은 뇌를 영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들이 방어 모드의 조심스러운 상태 대신에 발견 모드의 마음이 열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징후이다. 많은 종교의 수도원과 수도사가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말과 세속적 관심사를 수반한 인간 상호작용의 잡음과 복잡성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똑같이 조용한 동료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수행을 하면 고요한 성찰과 내면의 작용을 촉진해 정신건강에 득이 된다. 주의를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면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꼭 수도사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평범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상 수행 장소에서 하루나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무건 수행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해도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과민성과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영적 영역에서 유래한 마음챙김 명상은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쌓임에 따라 지금은 정신의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붓다는 사마디를 정신적 통일 상태로 묘사했다. 그는 사마디 경지에 이르면 제방을 지킴으로써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제방을 허물어 의식의 경보와 잡다한 문제로 범람을 일으키고 귀를 온갖 소리로 가득 채우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의식을 분열시킨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은 사람들이 남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 그들과 온전히 함께 있거나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앉아있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고요함과 침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집중력과 통합된 의식 감각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눈과 귀로 들어오는 자극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명상이건 혹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건 혹은 그저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긴 드라이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건 항상 뭔가에 귀를 기울이거나 내내 영상을 보는 대신에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한다. 자연의 경외감을 느낀 순간이나 아름다운 도덕적 행동을 보고서 도덕의식이 고양된 느낌이 든 순간이나 영감이 떠오른 순간 등 마지막으로 한 영적 경험을 생각해보라. 그 순간에 당신은 자의식이 더 강해졌는가 아니면 약해졌는가? 자기 초월은 영적 경험의 중심적 특징 중 하나인데 이렇게 자신에게서 해탈하는 순간은 신경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뇌에서는 서로 연결된 일련의 구조가 더 활성화된다.
이러한 뇌 구조는 서로 함께 활성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 모두 뭉뚱그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부르는데, 이것은 뇌가 특별한 활동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던 일을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세속적 모드 네트워크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 명상과 기도, 실로시빈 같은 환각성 약물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영적 수행 활동을 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사회심리학자 다커 켈트너는 2023년에 출간된 책 경외감에서 이렇게 썼다. 다른 연구들은 디폴트 자기가 사라지면서 경외감이 우리를 경쟁적인 이전 투구의 사고방식에서 자신이 더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개인들의 네트워크 중 일부임을 지각하는 상태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자신이 가족과 공동체, 문화의 역사에서 한 장의 일부임을 알아챈다. 그것은 하나의 생태계이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더 조용할 때 우리는 자신을 초월한 어떤 것에 더 깊이 연결하기가 쉬워진다. 소셜미디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정의상 모든 관심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쏠리는 장소이다. 우리는 그런 플랫폼에 남들이 우리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콘텐츠를 올린다. 그런 플랫폼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그곳에 고정할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거의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불교와 도교 전통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자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다. 우리의 의식은 속세의 관심사 때문에 번민한다. 기원전 4세기에 쓰인 도교 경전인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영광과 불명예에 대한 생각, 이득과 손해에 대한 생각, 옳음과 그름에 대한 생각, 이익과 명예에 대한 생각, 남들 위에 서려는 생각이다. 이것들은 영혼의 대좌에 붙어 있는 티끌에 불과하며 자유를 방해한다. 소셜미디어는 심란함을 초래하는 원천이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세상의 지혜로운 전통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시킨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물질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뽐내고 옹졸하게 행동하라. 좋아요와 팔로워로 개량화되는 영광을 추구하라. 많은 사용자는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의 암암리에 내재되어 있는 당근과 채찍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젊은이는 대략 9세에서 15세의 문화학습을 위한 민감한 시기에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되고 만다. 더 많은 자기 초월을 경험하려면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처럼 우리의 삶에서 세속적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리를 자신의 자아에 강하게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반대 효과를 발휘하는 조건과 활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와 명상, 마음 챙김을 포함한 대다수 영적 수행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 사람에게 불안과 우울증 치료에 갈수록 그 효과가 점점 더 입증되고 있는 환각성 약물도 도움이 된다. 도덕경은 선악 개념을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으로 규정한다. 지난 35년 동안 도덕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분노하고 너무 느리게 용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위선자인데 남의 행동은 매우 가혹하게 비판하는 반면 자신의 나쁜 행동은 자동적으로 정당화한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남을 심판하는 행동을 완전히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하며 남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비판하려는 사람들의 인간성에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말고 그들이 행동한 맥락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바로 그 행동을 우리 자신도 자주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공개 심판을 하라고 장려한다. 불교와 힌두교 전통은 기독교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심판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한다. 도덕 심리학의 가장 깊은 통찰력 중 하나는 6세기에 살았던 중국 선종의 3대 조사 승찬이 남긴 선시인 신신명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지극한 도는 까다롭게 선택하려는 사람에게만 어려울 뿐이니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명백해지리라. 털끝만한 차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될 수 있으니 지극한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순응하려고도 거역하려고도 하지 마라. 거역과 순응이 서로 다투면 마음에 큰 병이 되는 것이니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면 수행이 헛수고가 되느니라. 우리는 승찬의 충고를 문자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 도덕적 구별과 판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고자 한 요지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이 모든 것을 즉각 평가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찾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통찰은 내가 바른 마음에서 소개한 도덕 심리학의 첫 번째 원리의 기반을 이룬다. 그 원리는 직관이 먼저 떠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전략적 추론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즉각 어떤 직감이 떠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급히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세상의 주요 종교들은 우리에게 판단주의를 버리고 용서를 하라고 충고한다. 토라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수천 년 뒤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발달한 용서의 힘을 사용해 민권운동 참여자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고상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용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힘도 없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가장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적을 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종교는 가끔 사람들을 잔인한 행동과 인종차별과 집단학살을 하게끔 자극했다. 종교인도 나머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위선자가 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과 심판을 늦추고 빨리 용서하라는 종교의 명령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훈련시킨다. 그것이 누구이건 모두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내가 심판당하지 않도록 빨리 그리고 공개적으로 심판하라. 용서하지 마라. 용서했다간 같은 팀의 사람들이 너를 배신자로 공격할 것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셜미디어는 마음의 병이다. 그리고 용서와 자비와 사랑 같은 영적 수행과 미덕은 치유책이다.
붓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증오심은 증오심으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심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너희 역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겠는가? 자연의 위대함이 인간의 영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라고 노래한다. 렐프 왈도 에머스는 1836년에 숲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솜씨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숲에서 이 신의 농장에서는 예의와 신성이 지배한다. 맨 땅 위에 서서 머리를 상쾌한 공기로 적시면서 무한한 공간으로 치켜들면 모든 비천한 이기심이 사라진다. 나는 투명한 안구가 된다. 나는 무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본다. 그러면 보편적 존재의 흐름이 내 몸을 관통하면서 순환한다. 나는 신의 중요한 일부이다. 2003년에 다커 켈트너와 나는 경외감에 관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경외감은 동시적인 두 가지 지각을 통해 촉발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광대한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자신의 기존 정신 구조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합은 사람들에게 매우 즐거운 방식으로 아주 작은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외감은 믿음과 충성과 행동 변화를 촉발하는 길을 열어준다. 다커는 경외감 연구에서 탁월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경외감 경험 사례 수천 건을 수집해 가장 보편적인 8가지 범주로 분류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8가지 경이라 불렀다. 그것들은 도덕적 아름다움, 집단 열광, 자연, 음악, 시각 디자인, 영적 및 종교적 경외감, 삶과 죽음, 현현이다. 경외감이 촉발되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다커가 팟캐스트 대화에서 암으로 죽은 동생을 애도하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산책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나는 뉴욕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행복 강의에 경외감과 아름다움을 다루는 시간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그 팟캐스트를 듣고 어디든 좋으니 밖으로 나가 천천히 산책을 해보라고 말했다. 단 절대로 휴대폰을 갖고 가지 말라고 했다. 그 주의 과제로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에 적힌 성찰들은 내가 3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어떤 학생들은 그저 뉴욕대학교 부근의 그리니치 빌리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그동안 숱하게 그냥 지나쳤던 19세기 건물들의 건축미를 처음으로 보았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리포트는 공원을 거닌 학생들에게서 나왔다. 이메이라는 학생은 뉴욕대학교 캠퍼스의 푸른 심장인 워싱턴 스퀘어파크에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산책을 시작했다. 이메이는 벚나무들이 만개한 4월의 완벽한 날에 산책을 했다. 나는 그 봄날 공원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나머지 벤치에 잠깐 앉아 그 아름다움을 음미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쁨과 애정을 느끼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미소를 보냈다. 익숙한 공원에서 겪은 이 새로운 경험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이메이는 그 다음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로 갔는데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작은 호수에 비쳐 반사되는 햇빛에 눈이 부시는 경험을 했다. 마치 호수와 나무들 위에 광채가 장식처럼 뿌려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여러 학생은 경외감에 사로잡힌 산책을 하기 전에는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썼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 중 하나이고 뉴욕대학교 학생들은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지만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많은 학생은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메이의 글을 다시 인용해보자.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느낀 경험을 통해 나는 더 관대해지고 현재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안정감과 차분함 때문에 과거의 사소한 근심들이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마치 긴 시간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과 내 불안에게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한 행복의 느낌과 그저 사람들과 연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느낌에 휩싸였다. 다커는 한 동료와 함께 2023년에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 경외감이 안녕을 증진하는 5가지 방법을 기술했다. 경외감은 신경생리학을 변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관계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높이고 의미의 감각을 높인다. 이메이는 두 공원을 조용히 걷는 동안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 사람은 자연에서 진화했다. 우리의 미감각은 나무와 물이 있어 초식동물이 많은 초원이나 해양자원이 풍부한 해양 가장자리처럼 우리 조상이 번성한 환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도록 진화했다. 위대한 진화생물학자 E.O. 윌슨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했는데 다른 생명 형태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는 욕구가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연의 경이로운 목적지로 여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위대한 조경 설계자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가 내 아이들이 양과 염소에게 먹이를 주면서 즐거워하는 장소인 센트럴파크를 들과 숲과 호수, 소형 동물원이 갖춰진 그런 모습으로 설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숲을 탐구하고 돌을 뒤집어보고 그 밑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생명체를 보길 좋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불안장애를 앓던 사람들의 불안이 감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 하지만 아동기 대재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밖으로 나갔을 때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휴대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수면에 반사된 햇빛이나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벚꽃처럼 뭔가 아름다운 것을 접하면 이들이 즉각 보이는 반응은 어딘가에 올리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이다. 이메이가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취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사람은 드물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외감을 느낄 수는 있다. 실제로 영웅적 행동을 보인 사람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에서 찍은 특별한 사진과 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소중하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휴대폰은 질을 떨어뜨리면서 양으로 우리를 압도한다. 우리는 도덕의식을 고양하는 짧은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서는 곧바로 누가 뭔가에 대해 분노하는 다음번의 짧은 영상으로 옮겨간다. 우리는 직접 가서 찍은 것보다 훨씬 좋은 각도에서 풍경을 잡을 수 있는 드론이 촬영한 빅토리아 폭포 사진을 볼 수 있지만 전체 이미지를 손바닥만한 크기의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폭포에 가기 위해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의 풍경을 보고서 느끼는 경외감은 훨씬 작은 폭포로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경외감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경외감이 훨씬 크고 이로운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 경외감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 학생들이 산책을 한 것과 같은 주에 나도 경외감에 사로잡힌 산책을 한 결과로 이제 나는 공원이나 자연 풍경을 거닐 때면 귀에서 에어팟을 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뇌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정상 속도보다 1.5배 빠른 속도로 우겨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경외감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 아름다운 자연 장소들로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휴대폰 없이 말이다.